예, 청와대가 5당 지도부 회동 이후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요구한 1대1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당 요구를 조건부 수용한 셈인데요. 황교안 대표는 1대1 회동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집권 3년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을 작심 비판하며 청와대 직원들에게는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막힌 국회 정상화 또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를 제안을 했는데 형식을 두고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일단 역제안까지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1대1 방금 들은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역시나 1대1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지난번 이제 2주년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 거기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대표단들을 만나서 의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당에서 그러면 주제를 좀 국정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좀 하자라는 역제안이 있어서 그럼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한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1대1 그 만남을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1대1 형식을 지금 굉장히 이제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홍준표 대표 시절에도 여야 대표단이 만나자고 했을 때 홍준표 전 대표도 1대1 만남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주장해서 결국은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이제 대표들이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분이 만났던 전례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회가 공전하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상정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몸싸움을 통해서 난장판 국회를 만들고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는데 또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생투쟁이라는 미명하에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서 여야 대표단들이 이 국민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건데 그건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삿바 싸움을 하면서 또 책임을 청와대한테 돌리면서 양비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1대1 만나자는 것은 나머지 야당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좀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자유한국당의 그 처지와 그다음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차제에 만날 수 있다라고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국정 현안 전반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고요. 한교안 대표 임기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급하게 1대1 면담을 주선해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이유도 없고 또 본인의 이제 몸집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고 하니 또 아는 분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대표들과 함께 다른 야당 대표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본인들의 생각을 좀 양보할 건 양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먼저 5당 대표를 만나고 1대1 할 건가? 1대1 먼저 하고 5당 대표를 만난가? 선후의 문제일지. 물론 내용도 중요한데 각도 이렇게 형식을 따지다 보니까.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들러리 세우는 거다. 계속해서 이 주장하는데 정말 이걸 들러리 세우는 것으로 보시는 건지 어떻겠습니까? 그 이슈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대통령이 관심 갖고 있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논의 그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전제를 해놓고 그걸 위해서 의논하자고 하니까 결론 내려놓고 와서 이야기하라는 그에 대해서 이제 들러리라고 느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1야당이 원내 의석이 115석 정도 되는데 6석인 정의당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하는 데 대해서 이슈 말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들러리 세우는 거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현재 여야 구도를 실질적인 야당은 한국당밖에 없다. 또 야당의 목소리를 민심을 대변할 당은 한국당밖에 없다. 나머지 정당들은 여당하고 정책 연대를 하거나 후보 연대를 하는 범여권 정당이들이기 때문에 모여봐야 결국은 이제 정부 여당하고 비슷한 목소리밖에 안 나오고 야당을 통해서 들어갈 민심은 한국당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야 간 대화는 한국당과의 1대1의 대화다라는 인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그 5당이 전체가 다 모이게 되면은 발언권도 딱 의석수에 맞춰서 차등을 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고
또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 면전에서 전달해야 될 민심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할 시간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1대1 대화를 이제 대담을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청와대에서 5당 대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필요하면 한국당하고 1대1 회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5당 대표회담 끝나고 나면 바로 한국당하고 1대1 회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끝나고 바로 하겠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황 대표나 한국당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당 대표와의 회동 이외에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있어서도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들 대표들만 모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모임 자체도 사실 지금 또 어렵게 되고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잘 고심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들끼리만 만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지가 지금 그것을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을 모욕하고 또 저희 지지자들에 대해서 뜻도 모르고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발언을 해놓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것이 사과가 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내대변을 통해서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자당 의원은 사과할 거리가 아닌데 사과했으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교안 대표도 뭐 1대1 한다라고 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교섭단체만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그 좀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같은 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교섭단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전에 만나왔던 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존중해주고 또 예를 들면 이거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지난 11월 달에 있었고요. 지난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들이 좀 바뀌는 시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머리를 맞대서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니까 다 만나고 나서 또 필요하다면은 국회의장이 그거는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공당의 그 대표들, 원내대표들하고 만나는 거죠. 교섭단체 대표들만 만나야 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처해진 상황도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를 국민들에게 짜증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맞지 않는다, 지금.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지난 11월 달에 하고 3개월 뒤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번 경우는 좀 이렇게 통 크게 자유한국당에서 통 크게 좀 만나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하는 데 있어서 여야 사당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을 빼고 만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좀 어정쩡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가서 얘기를 할 거면 그때 했던 당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원내 교섭단체끼리 만나는 것도 만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자꾸 편가르기 하는 것에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당 대표로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계속 5당 교섭단체 저는 5당이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5당 대표가 왜냐하면은 원내대표가 이거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 선진화법을 어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추경 예산안도 이것이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끝났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처리돼야 될 현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적어도 만날 때는 5당 대표가 만나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하고요. 국회의장이 만날 때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나는 것과 국회의장이 만나는 것, 입법부에서 만나는 것과 그 행정부의 수반하고 만나는 것을 좀 구별지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주연님,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마저 여쭤볼게요.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권 비판하면서 그런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정말 좀 거북한 발언들에 대해서 일갈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했던 한 장애투쟁 집회 과정에서 했던 장애 집회 과정에서 했던 발언, 홍준표 전 대표까지도 어제 비판을 좀 했더라고요. 한국당 내에서도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금 그 발언을 좀 보고 계시나요? 여당 의원들이 비판하거나 또 여당의 여성 의원들이 비판하는 거는 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을 텐데 같은 당이고 또 전 당 대표를 지냈고 또 어떻게 보면 막말 논란의 원조인 홍준표 대표로부터 이 막말 심하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는 조금 더 아픈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게 문바라는 말은 뭐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지지자들 뭐 이런 표현이고 달창이라는 표현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달창하면은 뭐 달빛이 드는 창가인 비치는 창가인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언급을 안 하시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빛이 드는 창가면 좋은 뜻입니다. 근데 예.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그 유래나 의미를 모르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설 중에 적극 연설 중에 원고를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하다가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올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용을 그 어원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고약한 이제 표현이고 또 혐오 표현이죠. 물론 이제 뭐 야당만 그런 게 아니라 여당이 또 야당에 대해서 혐오 표현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그 소수의 좀 극성스러운 또는 강성 네티즌들이 쓰는 표현인데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이제 밖으로 드러내고 또 당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그걸 이제 표현을 썼다라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뒤에 있었던 모르고 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메시지 전됐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과 요구가 그 예. 맞는 재단 적절성 여부 이후에 예. 어떻게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과 요구 일단 뱉어낸 말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뒤에가 더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본인 말이 뭐 제가 100%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맞을 수는 있겠죠. 어원이나 의미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야기했다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냥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일렬 지지자들을 좀 비판하는 표현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그 원 단어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정성 없는 해명이다 이렇게 들리면서 좀 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여야 할 것 없이 상대방을 상처 주는 그런 좀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특히 이제 적극 연설 같은 거 할 때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또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을 하는 거는 서로가 자제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김선희도 한 말씀 하면은요 이게 즉흥적인 연설에서 쓰는 표현은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단어예요. 조혜진 의원님도 정치 오래 하시고 지역구에서 연설도 하시고 뭐 행사장마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앞에 이제 그 문바가 나오고 뭐 그러고 이 말이 또 나온 거예요. 강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표현이 그런 표현인지 모르고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유대 50주년 창설 행사에 갔는데 무슨 행사인지 모르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BBK가 주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께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정과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민특위라고 해놓고 아니다 나는 반민특위라고 얘기했다라고 또 거짓 해명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직전에 그 전효옥 씨가 이 말을 쓴 거 아닙니까? 그 KBS 기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반응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어떻게 공식적인 일정, 공개적인 행사장이고 이 규탄 대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몇 번째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구를 베이스 캠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베이스 캠프인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쓴 표현인데 그것이 본인이 어원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고 썼다면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은 저분은 원내대표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해놓고 원내대표로서 협상을 나오고 언론에 계속 노출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볼 때도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찾아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베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베가 그동안 그러니까 타 언론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폄훼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폄훼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극혐 사이트라고 되어 있어서 그 사이트에서 자주 쓰는 이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본인이 공식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예, 사과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평화당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선출되자마자 사실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패스트트랙 합의를 한 게 굉장히 어렵게 성사가 됐는데 되자마자 또다시 이렇게 그 합의안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흔들린다기보다는 유성엽 의원의 개인적 사정에 기인한 것 아닌가 싶고요. 특히 그리고 호남 출신 의원이나 영남권 의원들의 경우는 패스트트랙이 됐을 경우에 지역구 조정 문제 또는 없어지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수제의 원칙과 소수의 의견이 또 보장되어야 되는 거고 비례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헌법 정신 때문에 이제 패스트트랙이 된 거고 이후에 논의를 모아가면 될 문제라고 보는데 다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유성엽 의원이 원내대표 자격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저것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돈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저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 소견을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불쑥불쑥 말하면서 자기 당의 지지율을 좀 깎아먹는 듯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논의를 해서 풀어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지원 의원도 언론에 나와서 여러 차례 의석수 확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원내대표 자격으로 한 건 아니겠습니까? 당의 공식 입장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식 입장이라고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죠. 당의 분위기가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유승엽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는 내년 총선까지 가는 당의 노선을 이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한 독자적인 정당으로 가면은 내년 총선에서 지난번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불러일으켰던 그런 바람 같은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정치적 판단이 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의석수 확대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석수 확대 안 되면은 본인들이 내년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호남 지역에서 의석이 확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의석수 확대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동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승엽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이야기했지만은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던 오신환 의원이나 또는 그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기 위해서 사보임했던 거에 대해서 원위치 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김성식 의원 두 사람이 이제 겨루고 있어서 누가 되든 간에 이게 그대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다 그때 합의했던 동의해줬던 이 두 당이
이렇게 되면서 이 추세 그대로 가게 되면은 그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그 새 법이 이 정상적으로 상임위나 특위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 적용하려면은 그 패스트트랙의 최장인 330일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그 구상하는 것처럼 한 180일 정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두 당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상임위, 특위 그렇죠. 또 본회의 표결에서. 그런데 이 두 당의 노선이 여기서 바뀌어가지고 원래대로 회귀하지 않고 이대로 가게 되면은 상임위, 특위,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고 설령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330일쯤 돼서 막바지에 대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선거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은 다음 선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당이 요구하는 게 선거법이든 나머지 두 법이든 두 당이 요구하는 걸 민주당이 여기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거법도 정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에 국민 설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문제도 두 당이 요구하는 거는 청와대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양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공약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끔찍하게 생각했던 부분, 검찰이 정권 초기에는 정권의 칼잡이 노릇하다가 정권에 힘 빠지면은 정권에 칼 들이대는 검찰의 행태, 그거를 이 제도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통해서 확실하게 종결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핵심적인 부분을 양보해 버리면은 그 보기 싫었던 끔찍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않은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이제 평화당은 됐고요. 바른미래당 15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패스트트랙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우리 김의원 의원한테 좀 들어볼게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가 돌아왔다 뭐 이럽니까? 총선 전략을 세우는 여러 가지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인물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분이 되셔서 그렇지만 사실은 하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총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총선 전략을 짜는데 당은 또 사무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총선 기획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도 만들고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도 있고 지도부 최고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료들을 그 연구원들과 같이 만들어서 이제 최고위원회 보고도 하고 이사장이 또 물론 이해찬 대표입니다. 같이 이렇게 협업으로 하는 건데 새로 됐으니까 아무래도 조망을 받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그 이전에 저희가 2016년도에도 보면 당대표를 물러나게 해서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총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적어도 이번 총선에는 당원 당규에 맞추어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그에 따르는 제도적 정비와 공천 관련한 제반의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그 경선 룰을 확정해야 된다라는 저희 당원에 맞추어서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되고 이것을 저희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권리당원에게 찬반을 묻는 그런 절차도 밟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부는 밝혔고 이제 전략을 잘 수립하겠다.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환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